안녕하세요. 동양과 한국의 미술과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송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갈 미술 도슨트 박건락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건락 씨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네네, 선생님. 요즘 TV에서 그 역사물들을 많이 방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고구려 미술을 배워서 그런지 네. TV에서 하는 역사물들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우, 정말 다행이시네요. 이제 사극을 봐도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특히 건락 씨는 어느 시대 이야기가 더 흥미로우시던가요? 전 개인적으로 그 삼국시대 이야기가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소재로 한 그 사극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예, 오늘은 백제와 고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공예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기법,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요 미술 작품을 만나본 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부장품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고구려 유물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무덤의 구조상 도굴이 쉬워서 그런지 그 안에 묻혀진 유물들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백제의 무령왕릉이나 신라의 적성목각본 중에서 황남대총은 발견 당시부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부장품들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우선 무령왕릉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무령왕릉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무령왕릉은 그 충남 공주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백제는 한성의 첫 도읍을 정한 뒤에 웅진 사비로 천도를 하였지요. 무령왕릉은 웅진 시대의 고분으로서 현재 공주의 위치에 있고요. 1971년도 도로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해요. 발견 당시 이 무덤에서는 약 2,900여 점의 유물이 그대로 출토되었고 또 무덤의 주인공 역시 백제 제25대 왕인 사마왕, 즉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거의 정확하게 주인공과 그분들의 장례 정찰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능일 것입니다. 2,900여 점이나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네요. 네. 근데 선생님, 저기 무덤이 네. 벽돌로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무덤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전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입구에 연도, 즉 복도가 있고요. 뒤에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정은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전축분. 네. 아주 튼튼해 보이면서도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 고분에는 기록이 적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무령왕릉에도 어떤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무령왕릉은 벽돌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그
벽화를 그리거나 벽에 직접 기록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복도를 자세히 보시면 2개의 커다란 중국산 청자가 놓여 있고요. 그 뒤에 2장의 돌판이 웬 동물 앞에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예, 저런 것을 지석이라고 하는데 저 지석에 이 무덤에 관한 어떻게 축조됐고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왕의 지석을 보실까요? 왕의 지석을 살펴보시면 이 무덤인 주인인 백제 사마왕이 제62세인 그 계묘년, 즉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을사년, 즉 525년 8월에 이 무덤에 모셨다라고 새겨져 있어서 아주 흥미롭죠. 네. 이러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이 됩니다. 또한 그 왕비의 무덤에도 왕비에 관한 지석에도 여러 가지 기록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는 땅을 살 때 필요한 묘지 매매 계약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묘지 매매 계약에 관한 것도 적혀 있다고요? 네네. 선생님, 그걸 저번에 얼핏 듣기로 매직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 왕비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합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지석도 넣으면서 뒤에다가 토지신에게 이 땅을 샀다라는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죠. 중국 남조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석 뒤에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까 동물이 하나 서 있었죠. 이를 진묘수라고 하는데요. 이 진묘수는 무덤 안이나 밖에 위치하면서 무덤의 주인공을 지키거나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또한 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모시고 올라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죠. 때문에 이러한 진묘수는 굉장히 중국에서는 무섭고 사납게 표현되지만 무령왕릉에서는 너무나 귀엽게 큰 입을 벌리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아주 엉덩이도 좀 통통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귀엽고 무슨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왕과 왕비가 사용했을 장식품도 또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품이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 먼저 관장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왕과 왕비가 썼던 관모는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그런지 그 형태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관의 양 옆에 꽂았던 저러한 장식품이 각각 2개씩 2세트가 나왔죠. 보시면 둘 다 화려한 불꽃 무늬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왼쪽에 보시는 것이 왕의 것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왕비의 것입니다. 보시면 왕의 것에는 금 조각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비의 것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계시면서 안의 내부를 전부 투각기법으로 파서 세련된 모습을 띠고 있지요. 이러한 불꽃 무늬를 화염무늬라고 하는데요. 무덤 미술에서 이러한 화염무늬 표현이 되면 재생, 환생, 즉 다시 태어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왕께 왕비의 것 같기도 하고 왕비께 왕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선생님. 다음에 또 이런 장식도 나왔어요. 아니, 선생님, 저 모양은 마치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창공을 향해서 쫙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지요. 근데 이것도 왕의 머리 부근에서 나와서 그 뒷꽂이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서 정말 백제인의 미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런 어떤 디자인이면 정말로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요즘에 어떤 다른 곳에서 저런 디자인 그대로 판다고 한다면 제가 당장 하나 사서 여자친구한테 사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런 유물들 말고 또 이제 생활을 담은 또 다른 유물품은 또 없을까요? 예. 이런 동탁은잔이 나왔어요. 이것은 왕비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잔 뚜껑과 그 다음에 몸통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받침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 부분의 꼭지는 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먼저 뚜껑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뚜껑에는 커다란 산봉우리 4개가 삥 둘러가 있고요. 그 사이에 산에서 노니는 여러 동물들이 선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활짝 핀 연꽃이 그 노란색 황금의 뚜껑 손잡이와 함께 연출이 되어 있지요. 다음으로는 그 술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술잔에는 위에 구름이 역시 선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용 3마리가 물을 확 차고 올라오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굽과 맞닿는 부분에 연꽃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그 뚜껑에 있는 산과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구름, 물이 합해져서 음양의 조화, 축소화된 자연, 소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 있었던 연꽃은 연화화생, 즉 극락정토를 표현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극락정토 같은 의미도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용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위에서 보면 또 연꽃잎 모양.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다른 유물들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왕과 왕비의 머리와 발 그 부근에 저런 유물이 나왔어요. 저건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것은 머리를 받쳤던 두침이고요. 네. 밑에 부분은 발목을 걸터 놓았던 족자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건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죠. 바로 왕의 것입니다. 보시면 검은색으로 칠을 하고 그 위에 금조각을 붙여서 화려함을 더하고 있는데 네. 왕비의 것은 붉은색이고요. 거기에 노란색의 선을 그어서 역시 화려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왕비의 손목 부근에서 은팔찌가 나왔는데요. 이 은팔찌 안에 글씨가 또 쓰여 있어서 또 너무 재미있어요. 그 글씨를 읽어보면 경자년, 즉 520년 2월에 그 달이라는 사람이 대부인, 즉 왕비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지요. 아마 왕비가 살아생전에 즐겨 착용하셨던 액세서리 같은데 죽은 다음에 같이 묻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적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고증을 해주고 있는 유물입니다. 네, 또 팔찌에 그런 중요한 기록들이 다 적혀 있군요. 네네. 그리고 그 앞서 나왔던 그 두침과 족자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왕이 베고 잤던 베개 그리고 발을 올려놓는 그런 족자.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예. 좀 무령왕릉이 그 웅진시대 고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선생님, 사비시대 고분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비시대 고분에는 여러 가지 출토품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능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이 향로를 설명드릴게요. 이 향로는 1993년도 겨울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고요. 1994년도 봄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때 저도 이 향로를 처음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향로가 발견된 그곳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전문가 한 분이 이곳이 유적지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발굴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사 팀들이 조심스럽게 발굴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인부들이랑 땅을 파다 보니까 타원형의 물구덩이가 나왔고 그 속에 무언가 중요한 유물이 묻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을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얼른 인부들을 퇴근시키시고,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도굴이 될까 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학예사 선생님들이 밤늦게 몰래 남아서 그 물구덩이의 물을 속에 있는 유물이 상할까 봐 스폰지로 조금씩 빨아 들이시면서 맨손으로 그 유물을 꺼내셨대요. 예,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우신지 몰랐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후일담처럼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선생님들의 그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귀중한 예술 작품이자 문화유산을 그 주차장 한켠에 묻어둘 뻔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그 발굴 당시 이 타원형의 물구덩이는 공방에 필요한 물을 저장했던 목조 수제가 놓였던 곳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향로는 칠기에 넣어서 땅에 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는 저 뚜껑과 몸체가 서로 분리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크기는 한 64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은 산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통은 연꽃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향로가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인데요. 네. 다행히도 근처 절터의 목탑지에서 그 명문이 새겨진 사리감이 나왔는데 그 사리감의 명문에 따르면
567년에 그 사리감이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대요. 네. 그래서 이 향로 역시 6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기 뚜껑 위에는 봉황이 있고요. 네. 손잡이라고 아무튼 밑에는 이렇게 용들이 이렇게 휘감아서 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 향로를 용봉향로라고도 부릅니다.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교적인 소재와 불교적인 색채가 함께 조화를 이룬 정말 수작이죠. 일단 그 산 꼭대기에 보면 봉황 한 마리가 있는데요. 네. 그 봉황이 굉장히 우아한 자태로 입에 여의주를 하나 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주 하나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이 올라가 있는 이 산은 중국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복례산을 형상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봉황 밑에는 5마리의 기러기가 있고 그 기러기 사이사이에 그 선인이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파나 북이나 피리, 금 같은 거를 연주하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산의 분위기에 맞게 음향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산에서 머무는 신선들이 그 선인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를 감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산에서 사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뚜껑에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그 뚜껑의 안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향 연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가 이 향로 뚜껑이 산 모양이잖아요. 네네. 이 향로 뚜껑이 산 모양인데 거기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연기가 이렇게 나온다. 네. 제가 지금 딱 느끼기에는 어떤 산의 피어로는 운무, 그리고 뭐 안개, 어떻게 보면 화라산 같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뚜껑이 산의 형태를 하고 있는 향로를 박산향로라고 하고요. 중국 한나라 시대 유물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대향로 역시 너무 작품이 아름답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셨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독창성이나 그리고 세련된 미의식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백제인만의 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새, 신선, 동물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몸통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몸통을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통은 활짝 핀 연꽃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꽃 잎사귀 하나하나에 뭐 물에서 사는 비어라든가 그 다음에 상서로운 새인 서조, 그 다음에 사슴 등 갖가지 동물들이 시문이 되어 있지요. 이는 극락세계에 사는 그 연화 화생의 모티브들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어찌 보면은 저 뚜껑에 있는 복례산 역시 그 활짝 핀 연꽃 위에서 소생한 그런 이미지를 부여를 하고 있지요. 게다가 그 밑에는 아까 건낙 씨가 말씀하셨듯이 용이 너무나 기운차게 하늘로 도약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받침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맨 먼저 말씀드렸던 봉황과 함께 음양의 조화를 완성시킨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화, 화생, 음향의 조화. 선생님, 이 모든 게 아까 전에 봤던 그 무령왕릉에서 나왔던 그 동탁의 은잔 맞나요? 그거랑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표면상의 기본 형식은 아까의 은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도 백제인은 이러한 구조와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용봉향로는 더욱더 몸통 부분에 연꽃을 활짝 피게 표현을 함으로써 불교의 세계관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게 아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마터면 그 주차장에 묻혀서 이 백제 예술의 정수인 네. 그 금동 대향로를 영원히 못 볼 뻔했습니다. 네네. 선생님, 이렇게 무령왕릉 출토품과 대향로를 통해서 네. 우리 백제인의 공예 기술을 알아보았는데요. 예. 그 서양의 금속 공예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그러게요. 우리 김정락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김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삼국시대, 특히 신라에서 출토되어 있는 고분의 유물들을 많이 살펴보셨는데요. 그 유물들 중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금속 공예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귀금속들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 고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술과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명화된 세계에서 굉장히 그 어떤 희귀한 금속으로서 또한 어떤 변하지 않는 성질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그 호감도를 잃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대에서는 이 금을 일종의 절대 권력의 상징 혹은 영원히 빛을 내주는 어떤 태양의 상징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초기 문명과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에서도 이 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가장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게 이 이집트는 태양신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이 태양신의 화신이 바로 금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태양신만큼 중요한 신이 또 따로 있었죠. 호루스라는 신입니다. 이 빛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 경서부터 이 금을 다루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교한 테크닉들을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건축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보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상당히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이나 패턴 혹은 장식적인 도안들을 해내기 시작했었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미의식이 이제 금세공 기술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라 시대에도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뭐 누금세공 기법이라든지 타출이라든지 뭐 인그레이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뭐 이 금판 위에다가 새겨서 혹은 그 금을 그어서 그림을 그리는 인그레이빙 방법도 있고요. 또 타출이라고 해서 금판 뒤를 두들겨서 앞면에 다른 면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집트는 그러한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기법 외에도 굉장히 발달한 초보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일종의 상감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에나멜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칠보 방식입니다. 네, 칠보란 그 에나멜 기법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기법의 하나로 속하는데요. 이 금속에 홈을 내고 고석에다 줄을 이어서 고석에다 이제 액체 금속 상태인 에나멜을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특히 이 금입사 세공법은 이제 이집트의 전매 특허로서 그 금관이나 호패, 목걸이, 뭐 가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이제 공예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법을 다룬 최초의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12세기 초에 기독교의 한 사제였던 테오필루스라는 사람이 쓴 다양한 예술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저자는 그 중세 때 퍼져 있었던 이러한 금세공 기법, 특히 이제 그 성상이라든지 뭐 성유물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사용되었던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였었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럽으로 건너온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집트 미술을 이제 이집트 그 공예 예술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이제 투탕카멘 왕의 묘인데요. 그 1922년에 하워드 카터라는 이제 미국의 그 고고학자가 이 무덤을 이 왕들의 계곡에서 이렇게 발굴해 냈습니다. 원래 이 투탕카멘 왕은 그 신왕국 18왕조 때의 왕이었는데요. 20세 나이로 암살을 당했던지 아니면 그 불운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파라오들의 권력은 항상 이런 사제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는데요. 이래서 이 파라오를 따른 추종자들은 이 무덤을 아주 몰래 했었고,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무덤의 부장품들이 이제 고스란히 남아서 20세기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왕의 마스크라든지 왕이 지니고 다녔던 여러 가지 어떤 허리띠, 목걸이,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금입사 세공술, 특히 칠보 기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률이나 보석, 이것을 장식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그 나전칠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섬세한 조각을 서로 이렇게 합성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성실하고 아주 그 정밀한 어떤 기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칠보 기법이 얼마나 그 이집트 예술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얼마나 또 세련되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정락 선생님께서 이집트의 누금세공 기법과 여러 칠보 장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는 백제 고분 미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고신라의 그 고분 미술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고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그 개국 처음부터 통일신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을 경주로 수도로 정해서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중심으로 된 신라는 여러 차례 외래 문화가 유입되었고요. 심지어 외부 세력이 경주 지역에 정착해서 매우 특이한 사회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세기경부터 200~3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적성목각분이라는 무덤 형식과 그 안에 묻혀있는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형식의 무덤이 나왔네요. 네. 이제 그 고구려의 봉토석실분 그리고 네. 백제 전축분은 배워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적성목각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적성목각분이라는 것은 관을 넣은 목각 주위를 돌로 쌓고요. 그 위를 다시 진흙으로 봉분을 만들어서 완성한 굉장히 거대한 무덤입니다. 네. 경주 시내를 다니다 보면 커다란 무슨 언덕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지요. 네. 이게 바로 적성목각분인데요. 이러한 무덤 형식은 같은 시대의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시베리아 북부 지역, 즉 기마인들이 이동했던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시면 금부치류들이 굉장히 많고 말과 관련된 마구류들, 그 다음에 무기류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자전거를 타러 경주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길래 그게 뭐 적성목각분이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네. 그냥 이게 공원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선생님, 이 적성목각분 안에도 어떤 기록들이 되어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안악 3호분이나 백제 무령왕릉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지요. 네. 하지만 이 적성목각분에는 특별히 기록을 적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적성목각분만으로는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고 어떤 게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그 안에서 출토된 금 귀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러한 형식의 귀고리들이 적성목각분에서 쭉 발견이 되는데 네. 모양을 보시면 밑에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죠? 네네. 그래서 어렵지만 한자말로 수하부 이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하부 이식을 적성목각분에서 출토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어떤 것이 화려한가, 어떠한 것이 더 복잡한가를 정리를 해보면 이 무덤이 먼저 만들어졌구나, 이것이 나중 것이구나 하는 즉 편년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귀걸이 그 외관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네, 이미 경주 지역에서는 4세기경부터 금을 채취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세공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그 금 표면 위에 다시 금 알갱이와 금실을 붙여서 더욱더 화려하게 표면 장식을 했지요. 네. 이러한 것을 누금세공 기법, 즉 필리글이라고 하는데 그 금 알갱이만 붙인 것은 세립세공이라고 하고요. 네네. 선까지 함께 붙인 것을 세선세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누금세공 기법은 아까 김정락 선생님의 설명대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럽에서 유행을 하다가 스키타이를 건너 경주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유물이 그
부부총에서 출토된 것인데 그 누금세공 기법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선생님, 저렇게 금 표면에 작은 금 알갱이들과 그리고 네. 금실을 붙이는 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적성목각분에서 출토된 또 다른 유물들을 좀 알려주세요. 예, 대표적인 적성목각분인 저 황남대총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 무덤은 5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시면 커다란 두 개의 봉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예. 그래서 밑지름이 120m나 된대요. 어우. 예, 아마 경주 지역에서는 가장 큰 적성목각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그 남쪽의 무덤, 즉 남분에서는 60세 전후의 남자의 유골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남쪽 무덤의 일부를 절개해서 만든 북쪽 무덤에서는 그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의 유골도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그 남자의 유골 옆에 20살 전후의 여인의 유골도 함께 나타났대요. 네. 순장을 한 거죠. 아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이렇게 무덤이 크다 보니까 네. 이거 출토품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출토품이 많은데 남분에서만 약 3만 2천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우. 북분까지 다 합하면 그 수는 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물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신라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한국도 중국도 아닌 저 엉뚱한 막 지금 서양에서 온 듯한 그러한 유물들이 나와서 이 무덤의 주인공의 특색과 당시 경주라는 사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이 한반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외래 영향이라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네. 그럼 혹시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팔찌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팔찌는 북분의 그 여인의 왼손 부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가만히 보시면 안에 금판을 하나 덧대고요. 그것을 앞으로 마른 다음에 겉에 다시 금판을 대고 그 위에 화려한 장식을 했지요. 그 화려한 장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누금세공 기법, 즉 필리그리가 사용이 됐고요. 뭐 붉은색, 푸른색 돌이나 옥을 박아서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 속에 금판을 대서 앞으로 마른 기법은 스키타이 팔찌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면에 여러 가지 돌을 박은 팔찌는 우리나라의 어떤 무덤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봐도 굉장히 디자인이 정말 좋은 그런 팔찌인데요. 저도 네. 하나 차고 싶을 정도로. 예. 근데 선생님, 저게 언뜻 보기에 네. 그 시대에 예. 그 같은 장소, 이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어떤 색깔도 좀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도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신라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저 은잔입니다. 저 은잔은 북분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네. 잔 지름이 8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유물입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져 있지요. 네. 그것은 금속의 안을 두들겨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타출 기법 때문인데요. 그 타출 기법으로 은잔의 구석구석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그 거북이의 등과 같은 육각형, 즉 귀관문으로 전체를 다 구획을 하고 그 안에 너무나 신비로운, 마치 우리나라에서 살 것 같지 않은 동물들을 시문을 해서 이 은잔 또한 이것이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수입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그냥 이 잔은 네. 신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선생님, 저기 또 팔찌처럼 네. 그 다른 어떤 외국의 느낌을 간직한 그런 유물들이 또 있나요? 예,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유리 용기가 그 외국에서 수입됐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딱 봐도 정말 유럽에서 막 도착한 것 같죠? 네네. 예, 당시 신라에서는 그 희소성 때문에 유리가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유리 용기가 적성 목각분에서 20개 정도 나와서 그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데요. 황남대총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작품이 나왔다고 해요. 특히 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목이 긴 병이 하나가 있는데 보이시죠? 네. 예. 그 병을 보시면 병의 잎부분이 마치 봉황의 잎과 같다고 해서 봉수형 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그 봉수형 병을 보시면 이렇게 목이 길게 내려와서 갑자기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마무리가 되죠. 네. 이러한 형태는 페르시아나 기원전 1세기경 시리아에서 많이 만들던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반투명으로 돼 있어서 더욱더 유럽에서 갓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 부분에 금실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네네. 그건 아마도 신라에 들어온 다음에 이것이 약간 부서질 것 같으니까 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이 시기에 예. 그 유럽의 미술품들이 예. 경주까지 오게 됐는지 너무 예. 신기합니다. 네네. 또 이렇게 서구에서 유입된 그런 물품들이 또 있을까요? 예. 다음에 이 칼을 보시죠. 어떠세요? 딱 보자마자 정말 이거는 신라께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그렇죠. 이 칼은 계림로 14호분이라는 곳에서 출토된 것인데요. 그 칼을 넣었던 칼집의 표면 장식입니다. 예, 근데 이 계림로 14호분에서는 그 이러한 칼집 표면 장식뿐만이 아니라 마구류, 기마류들, 그 다음에 무기류들 같은 것들이 같이 나와서 무덤의 주인공이 무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무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무덤의 주인공의 허리춤에 저렇게 갖가지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예쁜 칼이 출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법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누금세공 기법, 즉 필리그리가 사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부분 보석을 박았는데 특히 저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는 그 홍마노라는 보석 덩어리채로 그냥 박아 넣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유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얇게 잘라서 눌러 붙이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김정락 선생님의 설명에서도 일부 나왔던 기법이지요. 네. 선생님. 네. 저 어떤 칼은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어떤 페르시아의 어느 한 왕자 정도가 썼을 법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저런 게 경주의 무덤가에 묻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게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이 비슷한 유물은 같은 한국인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특히 중국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외의 지역인 아까 말씀하신 페르시아, 즉 이란이나 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되거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보르호에라는 호수 근처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계림로 14호분의 그 일부와 굉장히 유사하지요. 네. 보시면 기법도 동일합니다. 보석을 덩어리째 박기도 하고 박편으로 잘라서 눌러붙이기도 했대요. 근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까 계림로 14호분에서 보셨던 그 붉은색 홍마노가 이 지역에서 많이 출토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칼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단검이 중앙아시아 벽화에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네. 중앙아시아 벽화를 보시면 그 수행자나 또 기마인들이 말을 타고 갈 때에 이 단검을 반드시 허리에다 찼대요. 네. 근데 그 유물에서 나오는 긴 검은 남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지만 예. 단검은 남이 나를 공격할 때, 즉 나 스스로를 방어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기마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단검이 매우 중요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결국 경주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말을 타고 네. 서역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경주까지 오게 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 그대로 경주는 어떤 그 실크로드의 종착역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적성 목각분에서는
기마인의 유물과 중앙아시아의 특색을 그대로 삼은 공예품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당시 신라의 대외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성목각부는 7세기 초반이 되면 갑자기 그 모습을 감추게 되고 대신에 경주평야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고구려나 백제에서 유행했던 석실고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화의 지배층이 달라진 증거이고요. 이 시대부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불교를 어떤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백제 무령왕릉 그리고 신라의 황남대총 등 많은 것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선생님, 오늘 배운 것들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백제와 신라의 고분미술 중에서 특히 공예품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백제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전축분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무령왕릉과 능상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향로를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미의식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적성목각분 중에서 5세기 초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출토품을 주로 보여드리면서 실크로드의 종착역인 경주의 독특한 외래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부터 박물관에서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은 동양과 한국의 미술과 문화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불교 미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주제가 불교인 만큼 앞서 강의해 주셨던 김정락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과 함께 개심사도 여행하고요. 서산까지 간 김에 마의 삼존불도 직접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여러분께서도 다음 강의 놓치지 마시고요.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건락 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